조선 숙종은 야행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인재가 있으면 느닷없이 정시를 열어 발탁하는 습관이 있었다. 오늘도 아침부터 정시를 본다는 소문이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더니 한낮이 훨씬 지나자 구름처럼 선비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에 정시는 참말 뜻밖인데 과거를 치른 지가 아직 20날도 못 되는데 아무래도 어떤 팔자가 좋은 친구가 상감님과 우연히 술잔이라도 나누었나 봐. 오늘도 우리는 공연히 어떤 친구가 호강하는데 들러리나 선 것이 아닐까? 숙종은 야행하시기를 좋아하시며 야행하실 때에 어찌어찌 되어서 목노술잔이나 같이 나누다가 쓸만한 사람이면 대뜸 과거를 보여서 급제를 주고 벼슬을 준 예가 많은 것을 선비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밤에도 또 그런 일이 있는 듯해서 하는 말들이었다. 풍양의 조생은 그렇게 갸륵한 양반은 못 되나 행세로나 문장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선비였다. 그는 한양 온 지가 벌써 3년이나 되었다. 올라올 때는 크게 마음먹고 한양 가서 벼슬이나 한 자리 얻어보자 하는 희망도 없지 않았으나 막상 한양에 와보니 벼슬을 얻기는커녕 밥을 얻어먹기도 어려운 지경이었다. 돈량이나 있으면 어떤 새도 있는 재상 문화에라도 출입하였겠지만 갈데 없는 형편이라 누구를 찾아다닐 여유도 없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다가 어떤 군졸의 집 행랑살이를 얻게 되었다. 그 군졸은 푼푼히 모아서 논섬지기도 준비하고 또한 돈 1000이나 가지고 구렁이가 알을 낳듯이 돈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다 보니 저절로 문서 몇 권쯤은 기록 안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자기는 본래 무식한 데다가 나가다니는데 몸이 메어서 그럴 여유도 없었다. 마침 조생이 자기의 집에 오게 되어 분에 넘치는 일꾼을 얻었다고 기뻐했다. 조생의 문장이라든지 행세를 존중하여 그는 조생을 친구 대접하듯 하였다. 또한 그 밖의 모든 대우가 소홀하지 않았다. 어느 날 주인 군졸이 번을 돌려고 저녁을 일찌감치 먹고 주섬주섬 옷을 걸치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의독하다는 기별이 왔다. 그는 도련한 일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주인은 입던 옷을 벗어놓고 어디를 갔다가 한참 만에 들어왔다. 그 사람도 없는걸. 그의 얼굴에는 매우 딱한 표정이 떠올랐다. 무얼 그러오? 번을 대신 보낼 사람이 있어야지. 저조 서방 보고. 애기, 그런 소리를 마소. 아무리 그래도 양반인데. 밖에서 이 말을 들은 조생은 그에게 동정이라기보다도 그 딱한 사정을 알고 모른 척할 염치가 없었다. 번 때문에 그러십니까? 조생은 대청에 올라서며 이렇게 말했다. 네, 공교롭게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가도 좋습니까? 그럼요. 조생은 됐다는 듯이 그럼 걱정 말고 가시지요. 제가 대신 가보지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괜찮을까요? 가서 출석만 맞으면 그만이죠.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조생은 쾌히 대답했다. 벼슬 하려고 한양 온 것인데 요것이 벼슬인가? 상놈이 별것 아니다. 일이 되면 상놈이다. 오늘 저녁 하룻밤 이 노릇을 하면 두고두고 늘 이 노릇을 하게 되지 않을까? 조생은 주인이 자세하게 일러주는 대로 걸레로 들어가서 그의 순번인 장소로 갔다. 어두컴컴한 데서 출석을 마쳤다. 삼경이 채 못되는 시각, 어디선가 호령소리가 들렸다. 힘센 군사 하나만 불러라. 무감은 기운 있고 힘세기로 유명한 김길룡이가 그날 저녁에 번인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불렀다. 김길룡. 김길룡을 대신해온 조생은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네. 하고 문을 여니 어느 결에 벌써 상감께서 문 앞에 우뚝 서 계시는 것이었다. 조생이 얼른 문을 나설 때에 상감께서는 벌써 저편 문을 향해 옥보를 옮기신다. 조생은 상감의 뒤를 향하여 절하고 빨리 따라갔다. 조심히 모셔라. 무감이 주의를 주었다. 문을 나서서 이리 꼬부라지고 저리 꼬부라진 골목을 얼마큼 뚫고 나갔다. 조생은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갈 뿐이었다. 여기가 술래꼴이지? 네. 저기 저 집이 술맛이 좋겠다. 상감께서는 서너 집 거리에 있는 불켠 집을 가리키셨다. 네. 조생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대답만 할 뿐이었다. 그 술집에서 술 5잔을 마실 동안에 상감께서는 몇 번이나 조생의 아래 위를 훑어보셨다. 그 술집을 나서서 또 알지 못할 골목을 얼마큼 걸었다. 여기가 누가 꼴이다 하시더니 어떤 골목으로 접어들어 한참 올라갔다.
공교롭게도 막다른 골목이므로 다시 돌아 나오다가 북쪽으로 난 좁다란 길로 접어들어 조금 걸으니 약간 언덕진 아래 오막살이 한 채가 있는데 몹시 꾀죄죄해 보이며 한 점의 불빛과 두어 마디 말소리가 들렸다. 상감께서는 호기심이 나서 썩은 울타리를 돌아 들어가셨다. 조생도 따라 들어갔다. 상감께서는 뚫어진 창구멍으로 한참을 들여다보시다가 그럴듯한 걸 자네도 좀 보게. 귓속말을 하시며 물러나섰다. 네이. 조생이 그 방안을 엿보니 나이가 70이 넘은 늙은이가 17, 18세 된 아리따운 소녀를 데리고 술을 나눈다. 이따금 껴안을 때는 마치 흰 눈속이나 흰 꽃 속에 붉은 꽃이 박힌 것 같았다. 그 집 울타리를 다시 나와서 도로에 이르렀을 때 상감께서 말씀하셨다. 그림에나 있을 일이다. 과연 한 폭이 그림이다. 그런데 이걸 글로 쓸 이가 누군가. 황송하옵니다. 너 글 지을 줄 아느냐. 황송하오나 조금 배웠습니다. 조생은 황공의 허리를 굽혔다. 오늘 부를 테니 한 구절 불러봐라. 황송하옵니다. 서방랑. 소녀와 늙은이가 어울렸으니. 단장할 장. 마치 눈과 설이 찬 동산에 풀이 우거지고 꽃이 무르녹은 듯하다. 아가위당. 누군가 이 전경을 그리라면 배나무 아래 해당 화가 한 폭 피었다가 흰 꽃이 날려서 붉은 꽃에 나부낀다. 상감은 그 시를 다시 한번 읊으신다. 황송하옵니다. 참으로 잘 되었다. 네가 정말 군인이냐? 상감께서는 아까 술집에서 느꼈던 의문을 조생에게 물었다. 조생은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황송하오나 군인이 아니옵니다. 그렇지, 내가 바로 보았다. 이렇게 혼잣말을 하더니 말을 잇는다. 그러면 조금도 숨기지 말고 다 아뢰어라. 황송하옵니다. 조생은 자기의 내력과 한양 온 동기와 그날 저녁에 군인 노릇하게 된 것을 낱낱이 아뢰었다. 상감께서는 다 들으시고 이렇게 한탄하셨다. 그랬던가. 너같이 어진 사람이 얼마나 초야에 묻혀 있을까? 과인이 덕이 없는 탓으로 돌아오는 길에 닫으려는 문을 열고 술청에 들어섰을 때에 상감께서는 이모저모로 조생을 뜯어보셨다. 그리고 황궁하셔서 침전으로 들어가실 때 내일 정시를 보일 터이니 오너라 하고 친절히 말씀하셨다. 황송하옵니다. 과비도 없겠지 하시고 엽전 한 꾸러미를 주셨다. 조생은 사양하는 것이 도리어 무례한 것을 알고 두 번 절하고 받았다. 그날 정시의 글재는 조생이 어쩌녁에 지은 시의 마지막 구절이었으며 물론 조생은 당당히 급제해서 자신의 소망을 이루었다.